10월 25일 시청학과 강화문에서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가 각각 있었죠. 그래서 한 장의 지도안에 그 면적을 표시하고 그리고 모임 밀집도를 표시해 놨습니다. 색이 진할수록 촘촘해 있는 겁니다. 검은색에 가까운 쪽이 가장 밀집도가 높고 그 다음에 붉은색, 그 다음에 연한 색은 밀집도가 떨어지죠. 드문드문한 거죠.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사진도 처음에 태극기 집회 사진을 쭉 여러 장 올려놨습니다. 시청 쪽에는 한 카트에 나오질 않아요. 면적이 넓고 한 줄로 쭉 도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4장, 5장을 이렇게 붙여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4장, 5장을 줄줄이 올려놨고, 그 다음에 강화문에 촛불 집회 사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차례로 넘어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탄핵 사태가 시작될 때 제가 올린 글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때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퇴임한 박한철 소장이 그 전에 이제 퇴임 아니죠. 그때는 현직이죠. 그때 뭐라고 발언을 했느냐 하면은 국정공백 그리고 민의를 알고 있다 등등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탄핵 심판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 보도를 보고 우려가 된다 그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재판관은 오직 헌법에 입각하고 법에 입각해서 심판을 하든 재판을 하든 그래야 문제가 없고 권위가 있고 그래야 승복을 받는데, 거기에 국정공백을 우려하고 민의를 살핀다 이런 것은 뭐냐면 정치적 판단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서로 자기 편에 유리하게 하려 하고 이해관계를 제시하거나 혹은 압력이 들어오거나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발언은, 또 그런 생각은 재판관들의 입장을 더욱 곤란하게 해버리는 그런 발언 아니겠냐. 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하늘이 무너지든 땅이 꺼지든 다른 것 절대 보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판단할 때만이 그것이 존중되고 모든 국민의 승복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런데 그런 발언을 하는 걸 보고 내가 초기에 이거 우려할 만하다 그랬죠. 특히나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서두르는 그 분위기, 이러다 보니까 의혹이 일어나고 헌법재판소 심판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정공백이니 민의니 이런 말 하지도 말고 살피지도 말았어야 돼요. 그리고 법대로 해야 되는 거지요. 이제 몇 가지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이거 김평우 변호사 변론 중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현재 2014년 4월 24일자 2012 헌마2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당시 퇴임한 박한철 소장 그리고 현재 이정미 권한대행 이진수, 이진성 이 재판관들이 재판관 공석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면 끝까지 위헌 입장을 지켰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재판관 9명이 딱 돼가지고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행정부 쪽 3명, 입법부 쪽 3명, 사법부 쪽 3명 이렇게 추천한 사람들이 9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기관으로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딱 9명이 돼가지고 어떤 편결이든 뭐가 나와야 위헌 상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중에 결혼이 생기면은 판결이 나오게 되면 위헌이 된다. 이런 의견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고, 또 그 견해를 그대로 적용했어요.
그게 바로 2014 4월 2012 헌마2가 그겁니다. 방금 말한 그 네 사람은 끝까지 결혼 상태에서 판결은 위헌이다. 이런 견해를 견지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재판관들의 소신은 그렇게 잘 바뀌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함에도 만약에 이렇게 충언을 하지 않고 현재 8명이 바로 평결에 들어가서 판결을 한다. 그럼 이혼이 된다는 거죠. 위헌. 그렇기 때문에 김평우 변호사 말씀대로 충언을 받아가지고 판결해야 된다. 이거죠. 이제 헌법상으로 볼 때는 충언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9명이 돼야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기본 구조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기각을 한다거나 각하를 해가지고 국회로 돌려보낸다면 모르되 이 상태에서 어떤 이유라도 인용이 나온다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변명이 통할 수 있냐 이거죠. 그는 헌법과 법을 어겨버린 것이지. 자신들 견해가 딱 나와 있으니까 이미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다 이거예요. 각하에서 국회로 돌려보내는 거 이런 거는 뭐 가능하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또 절차상 하자 뭐 등등을 내세워가지고 각하에서 그냥 국회로 돌려버리면 이제 되지요. 그럼 국회에서 다시 구성해서 재의결해서 통과를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이제 뒤에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각하 말이 나왔으니까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각하는 재판하기 전에 요건이 안 되니까 아예 내려보내는 것을 각하라고 보통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판결 나오고 선고할 때도 기각, 인용, 각하 이렇게 나와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 각하 3명, 인용 3명, 기각 3명 이런 식으로도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체 심리를 마치고 판결하고 선고할 때도 각하 의견이 나온다는 거죠. 아무튼 각하는 그냥 사유가 안 된다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잘라버리는 거죠. 탄핵 사유까지는 안 된다 할 때가 기각이고 인용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해서 딱 받아들인 게 인용이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현재 결혼 상태도 제1차적인 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혼이 생길 것 같으면 빨리 충원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박한철 소장이 퇴임을 앞두고는 어디에 충원 요청해야 됩니까? 그거는 한교안 대행한테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을 앞두고 있다면은 그 경우는 사법부 소속이니까 대법원장한테 또 충원 요청을 해야 되고 이렇게 미리미리 돼야 되거든요. 1차적인 책임은 그렇게 헌법재판소에 있는 거죠. 이번 탄핵 심판에 가장 문제로 지적됐던 게 뭔가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언급해 본다면은 김평우 변호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다 지적을 했어요. 뭔가 하면은 탄핵 사유 13가지를 각각 별도로 의결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전혀 지적이 없이 바로 탄핵 심판이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이번 탄핵 사유를 국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위반이 증거로 드러난 게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특히 그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임명해서 특검 조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언론 보도를 기본으로 심증으로 이렇게 탄핵소추 의결을 해버렸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소추 해가지고 의결해가지고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켜 놓고 그리고 특검이 죄를 찾아 나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앞뒤가 바뀌어버린 꼴이 된 거죠. 이런 상태에서 탄핵 심판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 이것이 가장 이제 큰 문제였죠. 이 강일원 재판관이 이제 그랬다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말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국회 의결 절차는 국회의 자율권 행사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지 않겠다. 또 다투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식으로 해버려 가지고 탄핵 심판이 이어진 거.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문제라는 것이죠. 지적되는 것이 모든 심판 재판은 절차상 하자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무리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따지지 않겠다.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중간에 또 탄핵 사유서를 고쳐 쓴 게 있었지요. 물론 준비 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고쳐졌지만은 분명치 않으면은 보정 요청을 하게 돼요. 애매한 경우가 있으면은 정식으로 재판소에서 보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보정 요청. 그러면은 그 사유를 또 분명히 해가지고 올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도 안 밟고 이 구두로 이런 말이 오고 간 모양이에요. 그 탄핵 사유서를 이제 고치게 된 동기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평우 변호사가 많이 지적해 놨잖아요. 탄핵 소추장 의미가 분명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좀 분명히 해라 이런 건 몰라도 법률 구성이 애매모호하니 이렇게 고쳐라 가르쳐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정말 그랬다면 사실 그건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법관은 일일이 이렇게 저렇게 고쳐주고 바꿔주고 지시하고 가르쳐주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됐다는 것이 이제 이것이 또 문제지만은 이제 그보다는 그 탄핵 소추장이 준비 서면이든 뭐든 고쳐졌다는 거지요. 추가된 게 있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재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그렇게 지시를 해서 고친 것도 문제지만은 국회 측에서 재판을 진행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탄핵 소추장을 스스로 고쳐도 그건 재의결을 해야 되고 또 재의결이 되지 않고 그걸 탁 내밀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그거에 대해서 각하하거나 기각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재판관이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걸 또 국회에서 그에 따라서 소추장을 바꿔서 준비서면이 이름으로 제출하고 또 그걸로 재판을 해가고 이런 부분이 사실로 그렇다면은 이거는 정말 이건 곤란한 문제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인 김평우 변호사가 낱낱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법을 전공한 분들이 간혹 주장했던 것들이고 그 재의결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고 기본 상식적인 거니까 이제 또 일반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제는 모든 국민이 그런 부분을 다 알게 됐잖아요. 이 지경이 이제 왔는데 이러함에도 시한을 정해 가지고 강행한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탄핵 심판은 180일 주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한 80일 정도 지났으니까 아직도 거의 100여일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도 그 안에 종결을 하려 하는 것은 근거가 어디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튼 현재 헌법재판소 판결이 여러 문제를 피하면서 이 벗어나는 길은 내가 볼 때는 각하나 기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인용이 이 상태에서 된다면은 국민이 승복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들어봐도 그럴 거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겠는가 안 그러겠는가. 각하나 기각해서 딱 내려보내는 것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그냥 시원하고 편안한 길이라 봐져요. 막 굳이 정치적인 판단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모두 마음을 먹어버린다면은 그 판결이야 어쩔 수 없는 판결이 나오겠지요. 나오기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계속 밀어붙이겠다 이러면은 그러나 그렇지 않으리라 보고 다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헌법 위반
뭐 법률 위반 이런 부분은 저 현재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제야 비로소 증인 신청을 하고 이제 반박을 하고 이럴 판이거든요. 그동안에는 국회 측에서 이 던진 것을 변론하고 반박하고 또 그들이 내세운 증인들 증언 들어보고 또 신문도 하고 이렇게 주로 2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박 대통령 대리인단도 반박에 유리한 증인을 앞세우고 신문도 하고 이래야 될 판이거든요. 그리고 헌법 위반 이 부분도 이동우 변호사가 계속 위반 사항이 없음을 이렇게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런 부분이 다 지금부터 이제 밝혀져야 될 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종결을 한다 하면은 기각이나 각하밖에 없죠. 안 그러고 인용을 하면서 여기서 종결한다 하면은 이건 도저히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동안 형사재판처럼 2달을 보냈고 정말로 헌법재판 이제 제대로 헌법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일원 재판관도 이동우 변호사 와서 이제 헌법재판 같다 이런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헌법재판 해야 되거든요. 과연 대통령이 헌법 위반 사항이 있는가? 근데 문제는 또 보도가 제대로 이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라는 거죠. 이 김평우 변호사만 해도 그렇잖아요. 일반 지금 언론에 어떻게 나옵니까? 뭐 막말을 했니 뭐니 이렇게만 막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야 옆에 제껴 놔버리고 그 내용은 제대로 안 알려주고 일반 언론이 지금 그렇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김평우 변호사가 과연 어떤 변론을 했는가 이걸 중요하게 안 여기고 막말했다니까 뭐 뭔 막말했는가 막말했는가 보다 저지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욕한다니까요. 김평우 변호사가 약간 강하게 어필한 건 맞긴 맞아요. 다른 변호사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도 걔 막말이니 뭐니 하면서 보도가 막말 위주가 되면 안 되죠. 김평우 변호사가 어떤 변론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상세히 이렇게 보도를 해줘야지.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 종결을 한다 하면은 그건 각하나 기각이나 되면 몰라도 인용이 되면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거죠.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유튜브 화면에 보면은 올린 사람이 음악게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홈이 나타나요. 그 홈 글자 옆에 동영상 그 글자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까지 올려놓은 영상들이 차례대로 모두 다 나타납니다. 최근까지. 그리고 그 아래 추가 로드를 누르면 그 전에 올린 것도 쭉 나오죠. 이게 시리즈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 앞에 편을 보고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면은 그 전에 걸 들어보면 알게 되고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이겁니다.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쭉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그때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앞으로를 예상해서 올리거든요. 마치 드라마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독을 신청한 게 좋지요. 물론 구독은 무료 구독이에요. 그럼 구독은 어떻게 신청하느냐? 당연히 구글 계정 로그인 해야 되겠죠. 구글 계정 여는 거 모르신 분 있습니까 혹시? 물론 연세가 드신 분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한테 해달라면 되죠.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은 처음에 구글 계정을 열게 합니다. 지메일이라고 이메일 말이에요. 네이버 메일 다음에 메일처럼 우리가 구글에서 하는 건 지메일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개설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또 그걸 개설하게 되면은 유튜브고 뭐고 일체가 자동으로 다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설해 놓고 그걸 개설해 놓으면은 모든 거 유튜브 안에서도 자유자재합니다. 댓글도 다 할 수도 있고 좋아요 표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료 구독 신청도 할 수 있고 자유자재죠. 한 번만 해놓으면 돼요. 계정, 구글 계정 한 번만 열어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지메일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열리면서 다 되지요. 그리고 또 편리한 게 여러 사람한테 이 영상을 보내서 같이 들어봐야 되겠다 할 때 그때 편리하죠. 그것은 화면에 보면 오른쪽 위편에 있습니다. 화면 안에 오른쪽 위에 쪽에 거기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은 카카오톡이다, 이메일이다, 페이스북이다, 뭐다 이런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럼 자기가 보내고 싶은 데가 카카오톡이다 하면 카카오톡 탁 누르세요. 누르고 들어가서 자기가 보낼 사람들 전부 이름마다 체크해 가지고 탁 눌러버리면 다 가버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도 그 이메일 열어서 하면 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 보내기는 제일 좋은 게 카톡이죠. 카톡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메일이나 이런 걸 한 사람한테만 보낼 때는 쓰고 또 내 계정이 올려야 되겠다. 내 트위터, 내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겠다. 그때는 거기다 올리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퍼가기는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퍼가기는 뭐냐면 여러 홈페이지나 브로그나 갖다 막 올리는 걸 퍼가기라 합니다. 근데 퍼가기는 소스 코드 복사로 퍼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튜브 화면 딱 열어놓고 거기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을 탁 누르면은 거기 URL 퍼가기, 소스 코드 복사 이렇게 나옵니다. 소스 코드 복사를 해가는 게 퍼가기죠. 근데 그건 지금 닫혀 있습니다. 퍼가기를 열어놨더니 악용을 하는 이가 나타나요. 막 편집을 해가지고 엉뚱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도저도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 몇 명 때문에 퍼가기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퍼가기는 안 되고요. URL 복사는 돼요. URL 복사해가지고 네이버 브로그 같은 데는 어디다 올리냐. 저 동영상하고 링크하는 데가 있어요. 동영상 올리는데 보면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URL을. 그러면은 바로 브로그 안에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이트에도 링크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안에 내용이 전부 연결되면서 어떤 걸 나타내요. 딱딱 끊어가지고 이건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면은 그 판결이야 어쩔 수 없는 판결이 나오겠지요. 나오기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계속 밀어붙이겠다 이러면은 그러나 그렇지 않으리라 보고 다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헌법 위반, 뭐 법률 위반 이런 부분은 저 현재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제야 비로소 증인 신청을 하고 이제 반박을 하고 이럴 판이거든요. 그동안에는 국회 측에서 이 던진 것을 변론하고 반박하고 또 그들이 내세운 증인들 증언 들어보고 또 신문도 하고 이렇게 주로 2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박 대통령 대리인단도 반박에 유리한 증인을 앞세우고 신문도 하고 이래야 될 판이거든요. 그리고 헌법 위반 이 부분도 이동우 변호사가 계속 위반 사항이 없음을 이렇게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런 부분이 다 지금부터 이제 밝혀져야 될 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종결한다 하면은 기각이나 각하밖에 없죠. 안 그리고 인용을 하면서 여기서 종결한다 하면은 이건 도저히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동안 형사재판처럼 2달을 보냈고 정말로 헌법재판 이제 제대로 헌법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일원 재판관도 이동우 변호사 와서 이제 헌법재판 같다 이런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헌법재판 해야 되거든요. 과연 대통령이 헌법 위반 사항이 있는가? 근데 문제는 또 보도가 제대로 이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라는 거죠.
이 김평우 변호사만 해도 그렇잖아요. 일반 지금 언론에 어떻게 나옵니까? 뭐 막말을 했니 뭐니 이렇게만 막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야 옆에 제껴 놔버리고 그 내용은 제대로 안 알려주고 일반 언론이 지금 그렇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김평우 변호사 과연 어떤 변론을 했는가 이걸 중요하게 안 여기고 막말했다니까 뭐 뭔 막말했는가 막말했는가 보다 저지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욕한다니까요. 김평우 변호사가 약간 강하게 어필한 건 맞긴 맞아요. 다른 변호사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도 걔 막말이니 뭐니 하면서 보도가 막말 위주가 되면 안 되죠. 김평우 변호사가 어떤 변론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상세히 이렇게 보도를 해줘야지.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 종결을 한다 하면은 그건 각하나 기각이나 되면 몰라도 인용이 되면은 국민이 납득한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정공백이니 민의니 이런 말 하지도 말고 살피지도 말았어야 돼요. 그리고 법대로 해야 되는 거지요. 이제 몇 가지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이거 김평우 변호사 변론 중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현재 2014년 4월 24일자 2012 험마2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당시 퇴임한 박안철 소장 그리고 현재 이정미 권한대행 이진수, 이진성 이 재판관들이 재판관 공석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면 끝까지 위헌 입장을 지켰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재판관 9명이 딱 돼가지고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행정부 쪽 3명, 입법부 쪽 3명, 사법부 쪽 3명 이렇게 추천한 사람들이 9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기관으로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딱 9명이 돼가지고 어떤 편결이든 뭐가 나와야 위헌 상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중에 결혼이 생기면은 판결이 나오게 되면 위헌이 된다. 이런 의견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고 또 그 견해를 그대로 적용했어요. 그게 바로 2014 4월 2012 험마2가 그겁니다. 방금 말한 그 네 사람은 끝까지 결혼 상태에서 판결은 위헌이다. 이런 견해를 견지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재판관들의 소신은 그렇게 잘 바뀌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함에도 만약에 이렇게 충언을 하지 않고 현재 8명이 바로 편결에 들어가서 판결을 한다. 그러면 이혼이 된다는 거죠. 위헌. 그렇기 때문에 김평우 변호사 말씀대로 충언을 받아가지고 판결해야 된다. 이거죠. 이제 헌법상으로 볼 때는 충언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9명이 돼야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기본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기각을 한다거나 각하를 해가지고 국회로 돌려보낸다면 모르되 이 상태에서 어떤 이유라도 인용이 나온다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변명 또 다투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식으로 해버려가지고 탄핵 심판이 이어진 거.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문제라는 것이죠. 지적되는 것이 모든 심판 재판은 절차상 하자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무리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따지지 않겠다.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중간에 또 탄핵 사유서를 고쳐 쓴 게 있었지요. 물론 준비 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고쳐졌지만은 분명치 않으면은 보정 요청을 하게 돼요. 애매한 경우가 있으면은 정식으로 재판소에서 보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보정 요청. 그러면은
그 사유를 또 분명히 해가지고 올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도 안 밟고 이 구두로 이런 말이 오고 간 모양이에요. 그 탄핵 사유서를 이제 고치게 된 동기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평우 변호사 많이 지적해 놨잖아요. 탄핵 소추장의 의미가 분명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좀 분명히 해라 이런 건 몰라도 법률 구성이 애매모호하니 이렇게 고쳐라 가르쳐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이제 정말 그랬다면 사실 그건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법관은 일일이 이렇게 저렇게 고쳐주고 바꿔주고 지시하고 가르쳐주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됐다는 것이 이제 이것이 또 문제지만은 이제 그보다는 그 탄핵 소추장이 준비 서면이든 뭐든 고쳐졌다는 거지요. 추가된 게 있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재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그렇게 지시를 해서 고친 것도 문제지만은 국회 측에서 재판을 진행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탄핵 소추장을 스스로 고쳐도 그건 재의결을 해야 되고 또 재의결이 되지 않고 그걸 탁 내밀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그거에 대해서 각하하거나 기각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재판관이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걸 또 국회에서 그에 따라서 소추장을 바꿔서 준비서면 이름으로 제출하고 또 그걸로 재판을 해가고 이런 부분이 사실로 그렇다면은 이거는 정말 이건 곤란한 문제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인 김평우 변호사가 낱낱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법을 전공한 분들이 간혹 이렇게 미리미리 돼야 되거든요. 1차적인 책임은 그렇게 헌법재판소에 있는 거죠. 이번 탄핵 심판에 가장 문제로 지적됐던 게 뭔가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언급해 본다면은 김평우 변호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다 지적을 했어요. 뭔가 하면은 탄핵 사유 13가지를 각각 별도로 의결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전혀 지적이 없이 바로 탄핵 심판이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이번 탄핵 사유를 국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위반이 증거로 드러난 게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특히 그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임명해서 특검 조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언론 보도를 기본으로 심증으로 이렇게 탄핵소추 의결을 해버렸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소추 해가지고 의결해가지고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켜 놓고 그리고 특검이 죄를 찾아 나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앞뒤가 바뀌어버린 꼴이 된 거죠. 이런 상태에서 탄핵 심판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 이것이 가장 이제 큰 문제였죠. 이 강일원 재판관이 이제 그랬다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말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국회 의결 절차는 국회의 자율권 행사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지 않겠다. 또 다투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식으로 해버려 가지고 탄핵 심판이 이어진 거.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문제라는 것이죠. 지적되는 것이 모든 심판 재판은 절차상 하자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무리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따지지 않겠다.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중간에 또 탄핵 사유서를 고쳐 쓴 게 있었지요. 물론 준비 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고쳐졌지만은 분명치 않으면은 보정 요청을 하게 돼요. 애매한 경우가 있으면은 정식으로 재판소에서 보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보정 요청. 그러면은 그 사유를 또 분명히 해가지고 올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도 안 밟고 이 구두로
이런 말이 오고 간 모양이에요. 그 탄핵 사유서를 이제 고치게 된 동기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평우 변호사 많이 지적해 놨잖아요. 탄핵 소추장의 의미가 요청해야 됩니까? 그거는 한교안 대행한테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을 앞두고 있다면은 그 경우는 사법부 소속이니까 대법원장한테 또 충원 요청을 해야 되고, 이렇게 미리미리 돼야 되거든요. 1차적인 책임은 그렇게 헌법재판소에 있는 거죠. 이번 탄핵 심판에 가장 문제로 지적됐던 게 뭔가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언급해 본다면은, 김평우 변호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다 지적을 했어요. 뭔가 하면은 탄핵 사유 13가지를 각각 별도로 의결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전혀 지적이 없이 바로 탄핵 심판이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이번 탄핵 사유를 국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위반이 증거로 드러난 게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특히 그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임명해서 특검 조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언론 보도를 기본으로 심증으로 이렇게 탄핵소추 의결을 해버렸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소추 해가지고 의결해가지고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켜 놓고, 그리고 특검이 죄를 찾아 나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앞뒤가 바뀌어버린 꼴이 된 거죠. 이런 상태에서 탄핵 심판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 이것이 가장 이제 큰 문제였죠. 이 강일원 재판관이 이제 그랬다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말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국회 의결 절차는 국회의 자율권 행사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지 않겠다, 또 다투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식으로 해버려가지고 탄핵 심판이 이어진 거.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문제라는 것이죠. 지적되는 것이. 모든 심판, 재판은 절차상 하자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무리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따지지 않겠다,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중간에 또 탄핵 사유서를 고쳐 쓴 게 있었지요. 물론 준비 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고쳐졌지만은 분명치 않으면은 보정 요청을 하게 돼요. 애매한 경우가 있으면은 정식으로 재판소에서 보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보정 요청. 그러면은 그 사유를 또 분명히 해가지고 올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도 안 밟고 이